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랑 제 남편은 6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6살 많은 연상연하 커플이죠. 사실 저는 나이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좋으면 되고 어차피 늙으면 6살 차이 정도야 충분히 차이 안 느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확실히 남자가 어리니까 중간중간에 너무 남동생 같은 구석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냥 또 나름 그게 귀여웠어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남자가 어린 느낌이 난다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건 결혼을 앞두고였습니다. 그동안 연애를 할 때는 그냥 칭얼거리는 것도 귀엽고 삐지는 것도 귀엽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 것도 귀여웠는데 이게 결혼을 앞두고 나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을 하면 이거는 감안하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건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남편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사실 연애할 때 언뜻 뉘앙스처럼 서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우리 부모님이 어디서 뭐 하신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그런 얘기를 마구 나누지는 않잖아요. 특히 선을 봐서 결혼하는 거면 몰라도 그냥 연애일 경우에 그런 집안 배경 다 안 보잖아요. 일단 사람이 좋아서 만났다가 정들면 뭐 결혼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서로와의 대화 속에서 이 집 부모님은 이런 성향이시구나, 얘네는 이런 데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죠.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변호사 앞에서 서류 작성하듯이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몇 년도생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니, 언제 퇴직을 하셨니, 지금은 뭘 하고 계시니, MBTI는 뭐니, 성격이 뭐니, 혈액형이 뭐니, 이런 얘기를 마구 나누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그랬죠.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일단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부모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부모님,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밝고 명랑해서 철딱서니까지 없어 보이던 그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끼더라고요. 왜? 뭔데 그래? 세상에 황당하게도 그는 꼬이꼬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미안해. 그런데 난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키우느라 우리 엄마 진짜 힘드셨는데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못 가시고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선배들이 장남도 괜찮다, 사대 독자도 괜찮다, 요즘에는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마마보이 효자는 걸러라라고 했었는데 제가 딱 그런 놈이랑 연애를 하고 있었구나 싶은 마음이 밀려왔죠. 그도 제 앞에서 갑자기 운 게 좀 민망했는지 뒤늦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며칠 전에 엄마 편찮으셨던 게 생각나서 감정이 좀 울컥했나 봐. 아유, 나 마마보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그냥 그때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사시는데? 그냥 아빠가 조금 남겨주신 것도 있고 해서 먹고 사실 건 있어. 아, 그렇구나. 뭐 딱히 보태드리진 않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 마. 만약에 용돈이라도 좀 보태드리면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에이, 그런데 뭐 그렇게 욕심 내시는 분은 아니야. 홀 시어머니라는 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이때까지 남자친구 행동으로 봐서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마냥 저냥 매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믿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들 연하에다가 엄마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심하면 힘들다고 말렸지만 사실 뭐 그다지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각자 셀프 효도하듯이 엄마가 그렇게 안타깝고 아쉬우면 남편이 더 자주 찾아뵈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마 이런 무심함에는 저희 집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엄청 특이하신 분이거든요. 뭐랄까, 혹시 히피라고 아시나요? 약간 존 레논의 노래가 나왔을 무렵 머리를 길게 기른 장발족들이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놀았던 문화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딱 그 히피이세요. 사실 저도 낳으려는 생각이 없으셨다가 아이가 생겼네. 그렇다면 낳아야지.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낳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과잉보호, 치마바람, 교육열풍 이런 거에서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가나다라 뗀 것도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진짜 교육에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대신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고 네 자신이 행복하면 엄마는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좋아. 그래서 저는 공부는 조금 못했어도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로 자랐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데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다 보니 중학교 때쯤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고 뭔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스스로의 절실함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꽤 빠르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나름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졸업 후 사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영민 씨는 이름처럼 영민하고 굉장히 사람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제가 그 어떤 칭찬을 받을 때보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칭찬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 하셨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히피로 사실 수 있었던 건 솔직히 말해서 재산이 많아서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 땅 부자시거든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다 강원도에 큰 산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젊은 시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걸로 근처 땅을 조금씩 사모아서 정말 엄청 많은 땅을 보유하고 계신 땅 부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시골에서 농사 지어요 라고 하면 다들 아침부터 밤까지 고되게 농사 짓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그 많은 땅을 놀리지 않고 다 농사 지으시는데 본인들이 하시는 건 없거든요. 사람 사서 쓰고요. 농약 칠 때 되면 농약 칠 사람 부르고 돌 고를 때 되면 돌 고르는 기계 부르고 그렇게 한 번씩 사람 불러서 싹 정리하신 다음에 농사 지은 거는 밭대기로 좋은 값에 팝니다. 그러다 보니 두 분이 맨날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는 게 일이죠. 그래서 시골을 살긴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시골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에게 잘 어울리는 커플 날라리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엄마 아빠한테 그러거든요. 진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속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지지 않고 말씀하세요. 너도 조만간 부모 잘 만나서 속 편하게 사는 사람 될 텐데 그게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는 거였죠. 그게 저랑 부모님이 주고받는 농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신랑이 저한테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어봤거든요. 엄마 아빠 시골에서 딱 맞아서 팽팽 도는 날라리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구나. 아마 제 남편은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왜 드라마에서 보면 힘겹게 아침부터 밭을 메고 하나하나 잡초를 손으로 뽑고 그러면서 제대로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막 모범기 이럴 때 가서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나? 글쎄, 나는 한 번도 도와드린 적은 없는데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저는 사실 그때 그 대답을 할 때만 해도 그래, 네가 한번 농촌체험 활동을 하듯이 놀아보고 싶으면 그렇게 놀아봐도 괜찮아 라는 뜻이었는데 남편은 그 말에 정말 고지고대로 들었더라고요.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짓는 노인네들 도와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로부터 한동안 저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며? 그런데 사람이 그 뉘앙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분명 뭔가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짝 무시하는 느낌 혹은 안쓰러워하는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 지으신 돈으로 예물 예단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그런 거는 적당히 생략하고 대신 네가 모아놓은 돈은 좀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춰서 하자꾸나. 집도 요즘에는 남자가 다 안 한다더라. 너희 형편껏 집 같이 구하고 혼수는 따로 할 거 없이 각자 쓰던 가전 좀 가지고 가고 나도 뭐 예단 예물 필요 없지만 그래도 아들 보내면서 좀 서운하니 네가 알아서 적당히 가방이건 보석이건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렴. 말은 배려라고 하시지만 저희 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면 결국 당신은 돈 안 들이고 알아서 집에 돈 보태고 혼수도 하라는 말이잖아요. 게다가 본인 챙길 건 챙기겠다는 거고요. 하지만 전 솔직히 말해 시댁에서 1억 원어치를 해주시면 저도 똑같이 1억, 5억 원어치를 해주시면 저도 5억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되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뭐 굳이 앞뒤 안 듣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시댁에서 뭐 배려 같진 않지만 어쨌든 예물 예단 생략하고 대신 너무 서운하니까 가방이건 액세서리건 성의 표시는 좀 해달래. 아, 나도 뭐 액세서리 세트 하나 정도는 해주실 듯한데 엄마 괜찮아? 근데 저희 부모님 쿨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결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는 형편껏이라는 단어나 알아서 같은 말이 좀 마음에 걸리셨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이것저것 생략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본인은 좀 서운하고 그러신 모양이네. 상견례 끝나면 여기 한번 모시고 와. 나들이 삼아 그냥 편하게 마당에서 고기 한번 구워드리게. 어때? 저희 시골집이 홍천 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시길래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상견례장에서도 저희 시어머니는 계속 은근히 저희 부모님이 시골 사람이라고 깎아내리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태어나서 한 번도 시골에 살아보지 않은 완전 토박이 도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세련되거나 멋있거나 깔끔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계속 말끝마다 시골에서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던에서 별로 낱말에 신경 안 쓰는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는 왜 말끝마다 시골은이라고 한다니. 정말 꼴사나워서 진짜. 상견례 때 계속 말끝마다 시골은이라고 했던 말이 언짢으셨는지 저희 엄마는 그 이후에 한번 모시고 오라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돈어른이 그래도 초대를 해주셨는데 내가 한번 가야지. 너 시간 언제 되니? 언제 데리고 갈 거니? 의외로 몇 번씩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니 어떤 규모로 짓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염탐하러 오나 보다.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에이 엄마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동안 저는 엄마 말이 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는 동안 내내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인터체인지에서 너무 멀다. 아, 공기 좋은 데 가신다고 해발 고도 높은 데로 자리 잡으셔서요. 땅값도 얼마 안 나오겠네. 너무 외지다. 이렇게 외지면 투자할 가치는 별로 없는 땅이네. 세상에
어떻게 이 안까지 들어오셨다니? 어휴, 여기서 어떻게 사신대? 듣다 보니까 점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 인터체인지부터 시작되는 땅이 다 저희 부모님 땅이거든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본인들이 크게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 제일 공기 좋고 제일 하늘과 가까운 높은 지대에 자리를 잡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곳은 부모님 집이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약간 세컨드 하우스처럼 황토로 대충 지어놓은 10평 남짓한 공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엄마가 워낙 찜질방을 좋아하시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면 찜질방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손수 소나무랑 황토로 지어주신 거예요. 당신 찜질 좋아하니까 아이 내가 집에다가 찜질방 하나 만들어줄게. 커다란 원룸처럼 생긴 황토방이 하나 있고 밑에 참나무 장작을 뗄 수 있는 아궁이가 있는 곳입니다. 옆에는 간단하게 뭔가 해먹을 수 있는 부엌이 있고요. 그러니까 방도계에 거실 하나 정도 있는 아주 작은 단층집 같은 거죠. 집 앞에 몽골 천막 같은 거를 쳐놓고 그 안에서 저희 엄마 아빠는 식사도 하시고 약간 피크닉 온 것처럼 고기도 구워 드시거든요. 그곳으로 저희 시어머니를 초대한 거죠. 딱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탁 굳더라고요. 그래도 내심 시골에 좀 잘 살게 지어놓은 번듯한 양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를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황토 덕지덕지 붙어있는 단층집에 저희 엄마 아빠가 앞에서 장작 피워 고기를 굽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얼굴이 안 고들 리는 없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먼 길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이거 오늘 동네 어르신이 잡은 돼지하고 닭인데 아주 맛있어요. 아유, 네. 저는 돼지는 냄새가 나서 안 먹고 닭은 퍽퍽해서 잘 안 먹는데 미리 말씀드릴 걸. 그런데 저희 엄마도 강적이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말거나 저희 엄마는 또 본인 하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오늘 잡은 거라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또 이렇게 불에다 구우면 또 맛이 다르답니다. 저랑 아빠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뭐랄까 약간 무딘창과 뻔뻔한 방패의 싸움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먹히지도 않은 공격을 하고 있었고 저희 엄마는 너무나 뻔뻔하게 시어머니의 공격을 다 튕겨내고 있었죠. 그런데 웃긴 거는 그렇게 갓 잡은 돼지랑 닭 정말 맛있었거든요. 거기다 저희 엄마가 요리를 좀 하시는 데다가 밭에서 수확한 야채와 과일들까지 곁들였으니 사실 서울에서 어지간한 음식점 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드시면서도 내내 어찌나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신지 불이 올라와서 뜨겁다. 이렇게 일일이 불 지펴서 어떻게 사시냐. 불편해서 어떻게 사시냐. 정말 말끝마다 시골에서 불편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그때마다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거 있죠.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죠. 몸을 계속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정말 저희 엄마지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한테 나도 저런 식으로 대하면 되겠구나. 딱 우리 엄마처럼 대하면 되겠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데 역시나 계속 투덜투덜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가 좀 번듯한 집에서라도 사실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서 저런 데 사시면 골병 들지 않겠니? 너희가 친정이라고 와봐야 한 몸 놓일 데도 없겠다. 세상에 저런 집이면 명절에 친정이라고 편히 오겠니? 너희 부부 찰자리도 없어서 밖에 천막치고 자야겠어.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입을 꾹 다물었죠. 사실 저기는 저희 엄마 찜질방이고 저희 엄마 아빠가 진짜로 사시는 집은 인터체인지 바로 앞에 시어머니가 여기는 너무 동네도 예쁘고 집도 멋있고 정말 은퇴한 교수님들과 회장님들이 사시는 그런 동네인가 보다 하며 꿀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보셨던 그 동네 제일 좋은 곳에 있다는 거는 끝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저희는 계속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끝마다 시골은 너희 부모님은 하시면서 이것저것 다 생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생략했죠. 솔직히 제가 서운하면 무리해서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전혀 서운하지 않았고 그런 허례허식보다는 그냥 결혼해서 잘 사는 거를 저도 택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보통 친정집에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이 워낙 시골에 있으니까 일단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요. 예, 내일 당장 너희 집 가는 거 좀 생각해봐. 그 시골 구석 찾아가는 거 오늘 여행해서 왔는데 힘들지 않겠어? 차라리 좀 지나고 며칠 다녀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시골에 가서 잘 데도 없을 텐데 멀어가지고 당일치기도 힘들고 아무리 신혼여행이라지만 그래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몸도 피곤하고 그냥 부모님께 인사는 전화로 드리고 다음에 조금 길게 휴가처럼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어떠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친정은 가야죠. 앞뒤 순서가 바뀐 것도 저는 좀 속상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가서 먼저 좀 쉬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 그것도 시어머니가 와 있는 신혼집으로 먼저 간 것 자체도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기에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예요. 남편도 뭔가 주저주저 하면서도 양쪽 눈치를 보다가 어머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 뵙고 와야지. 엄마,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뭐 그렇게 예의를 차리겠다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좀 그렇다. 아유, 내가 가보니까 정말 너무 시골이야. 어머님은 또 시골은 하시면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내심 남편도 뭔가 걱정이 드는 얼굴이더라고요. 아마 어머님께 저희 집 얘기를 들었겠죠. 저기 혹시 진짜 우리 거기 가면 잘 데가 없어? 잘 데가 왜 없어? 다 있지. 아니,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방도 하나밖에 없고. 방 하나 거실 하나 있으면 나눠서 자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별 걱정을 다 해. 저는 남편한테도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 저희 집에 와본 적이 없어요. 결혼 전 첫인사 드릴 때 부모님이 마침 서울에 계셔서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오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들은 말만 가지고 그런 걱정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결혼하고 처음 처갓집에 가는 건데도 얼굴이 밝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아주 모자가 꼴사납다는 생각을 하며 말없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넣었죠. 달리고 달려 인터체인지를 막 지났는데 남편 얼굴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빛이 떠돌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혹시 주소 제대로 넣은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집 주소를 모르겠니? 그런데 왜 10분 뒤 도착이지? 무슨 소리야? 아니, 엄마가 그랬거든. 여기 인터체인지에서도 40분은 더 간다고. 그런데 왜 도착 시간이 이렇지? 일단 그 주소 맞아. 거기로 가. 남편은 의아한 얼굴로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 앞에서 그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번듯하고 세련된 2층 집 앞이었거든요. 옥상에는 루프탑 공간까지 있고요. 뒷마당에는 골프 연습장, 지하실엔 너른 마당까지 있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었거든요. 저희 집 부지만 300평 정도 됩니다. 엄마가 농사 짓는 땅 따로 있는데 집에서까지 무슨 텃밭이냐고 해서 마당은 무슨 유럽 정원처럼 꽃과 나무 그리고 작은 연못만으로 꾸며져 있어서 사실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여러 번 빌려준 적이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이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어머님, 그때 가신 데는 우리 엄마 아빠 세컨하우스야. 우리 엄마 찜질방처럼 쓰는 집인데 밖에서 고기 구워드리고 싶다고 그쪽으로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로 모시고 간 거지. 그런데 어머님이 그냥 거기가 우리 엄마 아빠 집인가 보다 생각을 하시더라고. 이미 딱 확신하신 것 같아서 굳이 거기 우리 집 아니다, 따로 있다, 이렇게 변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어. 여기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집이야. 들어가자.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몹시 복잡해졌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건지 아니면 좋은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얼굴이었죠. 그렇게 저희 집으로 들어간 남편은 집 곳곳에 있는 고가의 물건과 인테리어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좀 창피하기는 하지만 저희 아빠가 약간 히피 스타일이긴 한데 규모에 대한 허세 같은 게 있으시거든요. 굳이 이 집 지을 때 집 한가운데 하늘 뚫린 정원을 들여놓고 작은 폭포 만들겠다고 하셔서 저희 집 안에는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아, 집 안에 네모난 정원 같은 거 있는 일본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그 폭포를 보고 약간 정신 놓은 듯 이러더라고요. 집에 폭포가 있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 농사 지으신다며? 농사 크게 지으셔. 요즘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다 돌매고 밭매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땅이 있긴 하지. 그런데 우리 집은 다 기계로 하고 사람 사서 해. 그럼 대체 땅이 얼마나 있으신 건데? 그냥 자기가 지나오면서 본 땅, 그냥 그게 거의 다 우리 엄마 아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서야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야 뭐 그러려니 했죠. 사실 속으로 좀 고소하기도 했고요. 너랑 네 엄마가 말끝마다 시골은 시골은 하면서 우리 부모님 무시했는데 어때? 실체를 알고 나니까 조금 식은땀 흐르지?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있는 동안 남편은 내내 약간 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엄마가 하늘 볼 수 있게 천장을 죄다 유리로 끼워둔 넓은 2층 방을 내주셨거든요. 쏟아지게 예쁜 별을 보면서도 남편은 내내 다른 생각을 하는지 약간 정신이 나가 있더라고요. 왜? 놀랬어? 아까부터 약간 정신 빠진 사람 같아, 당신. 좀 놀랬어. 우와, 집에서 별을 볼 수 있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가는 내내 입이 대빨 나와서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이건 자기를 속인 거라느니, 자기를 믿지 못해서 떠본 거라느니 정말 되도 않는 말을 줄줄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거 다 자기가 물려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우리 엄마 아빠 재산 다 기부하신대. 나야 내가 먹고 살 만큼 버는데 뭐. 저건 엄마 아빠 재산이고 어떻게 하건 엄마 아빠 마음이지 뭐. 나도 받을 생각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펄펄 뛰더라고요. 아니 저거를 왜 네가 안 받아? 너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당연히 네가 받아야지. 그리고 저 정도면 나도 그냥 회사 그만두고 들어가서 영농 후계자 하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왜 갑자기 영농 후계자를 해?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야. 엄마 아빠가 당신들 재산 어떻게 하시건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저희는 친정을 다녀오면서 한바탕 싸우고야 말았죠. 웃긴 건 그 이유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랩하듯이 마구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니 사돈댁도 그렇고 너도 그렇지 대체 우리 집을 어떻게 받길래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속이니? 그리고 내가 그 멀리 시골까지 갔으면 그래도 집을 보여주셨어야지. 어쩜 세컨하우스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니? 아니 시어머니가 저를 무슨 사기꾼인 것 마냥 막 구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얘기했죠. 제가 부모님 가지고 계신 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죠, 어머니.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 그렇게 너희 부모님이 돈이 많은 줄 알았으면 내가 예단예물 다 생략하자고 했겠니? 남 부럽지 않게 받고 나도 떵떵거리면서 너느리 자랑할 수 있었는데 너는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줬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제가 뭐라고 말도 하기 전에 어머님이 말끝마다 시골 사람이 시골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안 해주신다고 한 거 그거 어머님 생각이셨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시골 사람도 시골 사람 나름이라고 네가 얘기를 했어야지. 너는 나를 뭘로 보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는 못 살겠다. 지금이라도 네가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니? 아니 사돈들도 그래.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고 어쩌면 내가 하지 말랬다고 그렇게 야멸차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난 너희 집이 진짜 풀뿌리 캐서 힘들게 사는 집인 줄 알았다. 응? 저는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 전화를 끊고 남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그랬어요.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있는 재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 나오게 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어? 어머니한테 네가 얘기해. 우리 집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시지 말라고. 남편은 떨떠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실 수도 있긴 하지. 어쨌건 알았어. 하지만 남편의 알았다는 대답은 대놓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부터 두 사람은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은근슬쩍 말끝마다 저희 집 재산을 들먹였어요. 예를 들어 양쪽 집에 똑같이 고기를 사들일 일이 있어도 남편은 그람수가 조금이라도 많은 걸 자기 집으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와, 진짜 쪼잔하고 진짜 치사하다. 그래,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참는다.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웃기죠. 본인이 쪼잔하게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남편은 제가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내버려 두니까 또 그게 그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뭐랄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나요? 아니, 왜 사람을 그렇게 거지 취급하듯이 봐?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거지 취급을 해. 엄마 과일 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사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왜 거지 취급이야? 아니, 너희 집에는 안 보내도 된다며. 엄마 아빠는 따로 사서 드시는 과일이 있다니까. 그리고 거기 과수원에서 드시는 것도 있고. 아니, 그게 문제가 돼?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 드시는 거 우리 엄마도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아니, 꼭 내가 사서 보내드리고 그러는 거 남처럼 구경만 해야 해?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또 득득 긁더라고요. 즉 저희 부모님이 즐기고 먹는 건 자기 엄마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도덕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 생떼 쓰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이야 그냥 어린 놈 데리고 사는 내 팔자려니 하고 넘기지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확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 아빠 재산 가지고 네가 그렇게 상처받고 화를 내고 그래? 너와 내 사이에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싸워야 되냐? 이런 얘기 다신 안 나오게 해라. 어? 나 정말 힘들어. 처음으로 정색하면서 얘기를 했죠. 사실 연애할 때부터 아무래도 연상연하니까 제가 정색하고 얘기하면 혹시 누나한테 혼나는 느낌을 주게 될까봐
아무리 화가 나도 애교 부리며 풀어줬지 이렇게 정색하면서 말하는 건 한 적이 없었거든요. 좀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후 그런 행동과 말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물론 가끔 뉘앙스를 한 번씩 드러내긴 했지만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하면 정말로 이 사람이랑 크게 싸울 것 같아서 저도 적당히 어느 정도는 넘기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멈추지 않으시더군요. 말끝마다 시골 사람이 하시던 분이 이제는 말끝마다 시골 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이 툭 하면 전화 와서 사람 뒷목 잡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 친정집 부모님이 어차피 주중에는 거의 그 찜질방 같은데 거기서 계신다며. 그러면 그 본가에 내가 내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펜션처럼 써도 되겠니? 세상에 이런 정도의 질문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정도로 어이없는 질문들이 수도 없이 날아왔습니다. 그 땅의 일부를 무료로 무상으로 빌려줘서 자기도 별장을 짓고 싶다는 둥, 저희 부모님 가지고 계신 땅 중에 일부를 남편 앞으로 돌려서 남편이 주말 농장을 할 수 있게 하라는 둥, 요즘에는 자기가 알아보니 그렇게 땅이 많으면 자기가 농사 안 짓고도 연간 몇억 원은 그냥 생긴다는데 그거 일부 너희 앞으로 좀 돌려서 너희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라는 둥 별 이상한 말들을 다 하셨습니다. 아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도 유분수지. 저희 엄마 아빠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데 남편과 시어머니만 쿵짝이 맞아서 이러쿵 저러쿵 저희 집 재산 가지고 오만 상상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생각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모든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리냐? 어쩌면 내가 한 말 중에 하나를 네 하면서 수긍하는 법이 없니? 제가 대답할 만한 말을 안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아니, 내가 한 말이 다 어때서?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 많은 재산 나중에 상속으로 받으면 다 상속세로 날아갈 텐데 미리미리 조금씩 증여도 하시고 그러라고 나는 호의로 말씀드린 거야. 모르고 나중에 다 세금으로 나가고 그러면 아까우니까.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얘가 진짜? 너 가만 보면 참 버릇이 안 좋아. 어른 대하는 태도 이런 거 못 배웠니? 어머니, 그거 어머니 재산이에요? 어머니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세요? 그거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다 기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속되고 증여되고 그럴 거 하나도 없다고요. 뭐라고? 세상에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펄펄 뛰면서 다리를 뻗고 펑펑 우시는지 제가 속으로 아니 당신 재산을 억지로 누가 기부를 시켰나? 대체 왜 여기서 울고 계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니 멀쩡한 자식의 사위가 있는데 남한테 주는 게 말이 되니? 아이고 내 아들 말년에 좀 고생 좀 덜하겠다 했는데 꼬장꼬장한 처가댁 만나서 다 날아갔네 다 날아갔어.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재산 미리 갖다 쓰는 아주 나쁜 노인네들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어이없는 일이죠. 아니 저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왜 저희 부모님 재산이 제 남편 것이 되어야 하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저희 집 앞으로 오시는 것도 하지 마시고 저 당분간 어머니랑 별로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할 기분이 아니니까 만약에 아들 보고 싶으시면 따로 불러서 밖에서 만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부자 며느리 보면 그렇게 시어미를 콸시한다더니 내가 부자 며느리 덕은 못 봐도 콸시는 받는구나. 제가 정말 차라리 지나가는 동네 개를 붙잡고 얘기를 하죠. 저희 시어머니 정말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집으로 간 후
2차 대전은 남편하고 벌어졌어요. 씩씩거리면서 퇴근한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펄펄 뛰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나이도 어리고 너보다 연봉도 좀 적고 우리 집이 너보다 못 산다고 해서 너 너무 우리 집 무시하는 것 같아. 여보, 잘 들어. 당신 우리 집 가서 우리 집 재산이 어떤지, 땅이 얼만큼 있는지 보기 전까지 우리 아무 문제 없었어. 그때와 지금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 그런데 새삼스레 지금 이렇게 펄펄 뛰는 건 안 가져야 될 욕심이 생겼기 때문 아니야? 나는 그게 싫어. 우리 엄마 아빠 재산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한 평짜리 땅이라도 물려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지만 안 물려주신다고 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당신 착각하지 마.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엄마 아빠 재산 나한테 물려주는 거지 당신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래? 결혼하면 원래 모든 재산은 반반이야. 그리고 너한테만 물려주셨다고 해도 너랑 나랑 그 재산에 대해서는 결혼 생활 동안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이 인간이 그래서 자꾸만 자기 재산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결혼하는 동안 나한테 엄마 아빠가 만약에 땅을 물려주시면 그 땅의 절반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땅 물려주신 다음에 이 인간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쭉 들면서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싸우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 속상한 마음에 남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엄청 크게 비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세상에 사람은 안 야무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꿈은 야무져? 아빠랑 엄마랑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너 속 시끄럽겠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일찍 시집 가래니? 엄마, 내 나이에 일찍 시집 간 것도 아니지. 그냥 연하 남자 만나가지고 조금 알콩달콩 살아보나 했더니 어린 게 아주 큰 실수였어. 아니지, 시어머니부터 동티가 났어. 그러게 내가 그 여자 어쩐지 뻔뻔하고 영 마음에 안 들더라 했어. 어쨌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너한테 땅 줄 일 없고 그 집에 한 푼도 안 가게 할 거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아우 까짓 거 그냥 결혼 한번 해봤다 생각하고 너 맘 불편하면 다시 와. 어차피 갔다 올 거면 빨리 컴백하는 게 나아. 역시 우리 엄마는 무척이나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같이 안달복달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셨다면 제가 마음이 더 불편했을 텐데 엄마가 그렇게 쿨하게 탁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세상 시원시원한 우리 엄마, 딸 고민은 안중에도 없고 해맑게 이러시는 겁니다. 예, 그나저나 너 신혼여행 갔다 온 얘기 들으니까 엄마랑 아빠도 해외 한번 나가고 싶더라. 조만간 너 상황 봐서 휴가 좀 낼 수 있으면 그때 우리랑 해외 나가자. 네 남편도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데리고 가고, 놓고 가고 싶으면 놓고 가고, 너 맘대로. 엄마, 뭘 남편을 데리고 가. 그냥 나 결혼 전에 하려다 못한 친정 부모님과의 여행, 그거 간다고 그럴 거야. 엄마 아빠랑만 갈 거야. 거기까지 가서 또 엄마 아빠가 돈 쓰는 거 가만히 보고 있고 얼마나 쓰시나 뭘 사시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 상상만 해도 짜증나. 그래, 그럼 우리 나가자. 일단 계획이나 좀 잡아보자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날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갈 수 있는 여행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자연을 좋아하시고 저는 사실 도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도시가 같이 어우러져서 한 일주일 정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을 쭉 찾다가 예전부터 부모님이 가보고 싶어 하셨던 스페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페인이랑 모로코랑 연결해서 다녀오면
2주일 정도 재밌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코스며 맛집을 열심히 검색하며 알아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디 스페인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컴퓨터 보니까 스페인에 대한 검색 기록 엄청 많길래. 아,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비행기표 일정이 오늘 나와서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스페인 여행 가려고. 뭐? 장인 장모님이랑 너만 스페인에 간다고? 엄마 아빠가 자기도 같이 갈 거면 같이 가자셨는데 얼마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앞으로 일정이 너무 바빠서 하루 휴가도 힘들겠다고. 그래서 말 안 했지. 나야 뭐 휴가 좀 더 쓸 수 있어서 엄마 아빠 모시고 다녀오려고.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불 맞은 개구리처럼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결혼한 사이에서 그런 거를 논의도 없이 결정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간다고 통보를 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 휴가를 써서 내가 가겠다는 거고, 일정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당신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여행 갈 돈이 어디 있냐? 너 나 몰래 모아두면 비자금 있냐? 엄마 아빠가 다 대주신댄다. 난 가서 그냥 밥 한 번 정도 쌀 거야. 아니, 제 부모님이 돈을 댄다고 하니 죽자고 덤비던 인간이 글쎄 갑자기 얼굴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얄미운 인간이 이러는 거 있죠? 그래? 그럼 나도 갈까? 와, 정말 한 대 세게 때리고 싶더라고요. 뭐 남편이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엄마 아빠가 돈을 내시겠죠. 그런데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낚아주는 돈 대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당신도 간다고 그러면 당신 비용은 엄마 아빠 반, 우리가 반 부담해야지. 다 큰 자식들이 양심도 없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2명 다 돈을 내달라고 그러냐? 장인 장모님 잘 살잖아. 부자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부자인데 그 정도 해줘야지라는 말이 어딨어. 엄마 아빠가 사회 여행 비용 절반 정도 대주는 것도 감지덕지 아니야? 그냥 다 부담하시라고 그래. 절반 받아서 뭐에다 쓰시겠냐? 진짜. 나도 갈 거라니까. 정말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원래는 결혼 전에 엄마 아빠랑 여행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놓쳐서 못한 거 그거 지금이라도 하는 거야. 나만 그냥 엄마 아빠랑 다녀올 거니까 자기네 일주일 동안 어머님 집에 가 있던가 아니면 삼시세끼 사 먹으면서 그냥 회사 다녀. 다 큰 어른이 나 없다고 밥 못 챙겨 먹고 일 못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세상에 남편은 그 말에 입이 대빨 나와서 삐지더라고요. 근데 삐지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선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스팸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온갖 욕이 날아오길래요. 요즘에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중에 누군가의 번호를 차용해서 거는 것도 있다고 해서 신종 보이스피싱인가라고 싶어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어디 남편을 두고 여행을 가냐? 그리고 여행을 가면 네 남편도 데리고 가는 게 맞고 네가 네 부모 돈으로 가면 네 남편도 당연히 사위도 자식인데 네 부모 돈으로 가야지. 뭘 절반을 부담하게 만드냐? 대체 네가 뭔데 애 마음을 볶고 비참하게 만드냐 등등 잔소리를 한참 하신 후 드디어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너 그럴 거면 나랑 네 남편도 같이 똑같이 스페인 여행 보내달라고 네 부모님께 전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유치원생도 아니고 네가 저 과자를 먹으니 나도 이 과자를 먹어야겠다는 심리도 아니고 제가 제 부모님이랑 스페인 여행을 가겠다는데 왜 그거랑 똑같은 여행을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가겠다는 걸까요? 그것도 시어머니 돈도 아니고 남편 돈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돈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머님이랑 그이랑 가는 여행 비용을 왜 저희 집에서 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예단이랑 예물도 그렇게 후지게 해왔으면 그게 미안해서라도 그 정도 재력에 나 같으면 사돈 여행 한 번 정도는 크게 보내주겠다. 내가 뭐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이런 거 타고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했니? 크루즈를 타고 2년간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겠다고 했니? 그냥 사돈들이 가는 그 코스 그대로 나도 내 아들이랑 결혼 전에 못했던 여행 한 번 즐기겠다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니? 그럴 거면 너 예단이고 예물이고 다시 다 해와라. 세상에 속물 이런 속물이 있나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얘기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알아서 여행 다녀올 테니까 어머님은 그럼 그 사람이랑 여행을 가시던 말던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 돈으로 가건 말건 그건 제가 신경 안 쓸 테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계속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엄마 전화를 그렇게 버릇없이 끊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을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너랑 나랑 결혼한 지 몇 달 안 지났어. 근데 그동안 지난 2년간 연애했던 것보다 우리 훨씬 많이 싸운 거 알아? 그런데 그 싸운 것도 다 네가 우리 집 가서 우리 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를 본 다음에 일어난 일이야. 너랑 네 엄마 너무 속물 아니냐? 그랬더니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다시 또 펄펄 뛰더라고요. 자기한테 속물이라고 했다는 거죠.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여행 비용을 대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여행을 왜 굳이 너랑 똑같은 코스로 가셔야겠다고 하는지. 나 너랑 네 엄마랑 여행 가는 거 안 막을 거니까 그거는 네 돈으로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봐도 어깃장이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나 안 갈 거니까 너도 가지 마. 그건 무슨 논리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 간다니까. 부부 일심동체라며 가지 마. 나 너 여행 가는 거 못 봐. 만약에 갈 거면 이혼하고 가. 이혼? 너 지금 나한테 이혼이라고 그랬니? 이혼하고 가. 가소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죠. 사람이 어리석으면 마지막 노림수를 둬도 꼭 헛다리 짚고 노림수를 둔다는데 이 인간이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구나. 그래, 너는 거기까진가 보다. 오케이. 사실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주제도 못 됩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이 뻔했어요. 자기 아들이 이혼 얘기 꺼내면 제가 깨갱하면서 물러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 딸이에요. 쿨한 부모님 아래 더 쿨한 자식이 나왔다는 걸 이 멍청한 모자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혼해. 이혼하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 여행 갈게. 어차피 우리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재산 분할도 없을 거고 각자 해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찢어지자. 이 집은 공동명의니까 집 팔리는 대로 절반씩 나누고 살림 내가 갖고 온 거 가져갈 테니까 너는 네가 한 거 가져가. 뭐라고? 제가 담담하게 이혼하자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자기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라는 듯 허둥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멍청한 놈이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작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저도 방문 앞으로 가서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내가 이혼하자고 그랬더니 그러지.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자고 하는 거야. 제가 방문을 벌컥 열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10,000평 땅 농사 짓고 살건, 그 땅 팔아서 서울에 번쩍이는 아파트 사서 들어가건, 어머니 아들 두고 저 혼자 살 거니까
데리고 가세요. 하자 많고 쓸데없어서 반품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말 계속했죠. 순순히 이혼 안 해주면 저 변호사 사서 혼인 파탄 서요 고스란히 그쪽에 묻고 위자료 받아낼 거니까 순순히 도장 찍게 하세요. 말 잘 듣는 아들, 이번에도 말 잘 듣게요. 아시겠어요? 그리곤 방문 쾅 닫고 나왔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하고 엄마 아빠랑 편안하게 싱글 기념 여행으로 스페인 다녀오려고요. 저 바보 같은 놈 살거나 말거나 제 알바 아니니까요.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사람이네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라도 떨어졌을 텐데 안달복달하면서 자기 엄마랑 괜시리 들쑤셔서 이 사달을 낸 거 보면 참 어리석은 남자였습니다. 사실 원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였는데 그게 제가 어려서 그런가 보다고 넘어갔던 것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한 번쯤 의심했을 성향이었는데 나이가 적다는 것만으로 제가 너무 알아서 먼저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뭐 큰 교훈 얻었다고 생각해야죠. 엄마 말 맞다나 어차피 다녀올 거였으면 빠른 유턴이 답이라는 결론입니다. 남편이요. 분명 매달리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합니다. 가차없이 헤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